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건 아니죠. 네, 매주 금요일에는 여의도 씬으로 여러분들 찾아뵙고 있죠. 오늘도 어김없이 김용남 전 의원님 그리고 오늘은 현근택 변호사님 스튜디오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연말인데 어떻게 보내고 계세요? 똑같죠. 뭐. 방송. 우리 현 변호사님은요? 저는 이제 뭐 내년에 조금 생각하고 있어서 연말에 행사가 많아요.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12월 5일 날 사임한 게 예. 연말에 행사 다닐 목적이 커요. 왜냐면 사실은 아니, 이제 뭐 이렇게 행사를 연말에 원래 행사 많아요. 뭐 이벤트 회사 취직해요? 아니 그건 아니고 이제 부시장 직책 갖고 네. 지역에 다니니까 뭐 자꾸 뭐를 말들이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아예 그럴 거는 아예 뭐 사람들이 그래요. 빨리 사퇴하고 와라 이래가지고. 그럼 어디로 가십니까? 내년 지방선거 때. 뭐 용인 생각하고 있어요. 야, 용인시장 도전. 그럼 뭐 아직 뭐 생각을 하고 있다. 뭐 현수막 걸었으니까 뭐 도전하고 봐야죠. 용인에 현수막 걸었어요? 네. 용인이 지금 인구가 한 110만 정도 돼요. 야, 110만. 용인이? 110만이에요. 근데 제가 보기엔 몇 년 안으로 용인이 인구나 뭐 이런 여러 가지 면에서 대전을 앞설 것 같은데요. 그 정도입니까? 야. 왜냐하면 지금 지난 3, 4분기에 우리가 이제 GDP 성장률 이게 통계가 나왔잖아요. 건설 부분이 꽤 크게 성장한 거로 나왔어요. 진짜요? 근데 지금 건설 경기 다 안 죽었죠. 안 좋은 걸로 알고 있잖아. 네, 근데 아파트도 잘 분양이 안 되고. 그러니까 지금 그리고 공사 현장도 많이 줄었거든요. 이게 웬일인가 싶었더니 이게 용인 그 처인구 원산면에 SK 하이닉스 공장을 짓잖아요. 이게 전체 우리나라 건설 부분을 끌어올린 거야. 와. 근데 거기보다 지금 3배 규모로 앞으로 들었을 곳이 용인 그 이동 남사 쪽에 반도체 클러스터 삼성전자 반도체가 주로 들어갈 곳이거든요. 예. 이게 사이즈가 워낙 어마어마해갖고 그렇구나. 앞으로 뭐 인구 150만 넘기는 거는 금방 다가올 것 같은데요. 우리 형도 군 출신인데요. 그 하이닉스 공사 짓는데 보안 회사에 취직했어요. 군경 출신들을 다 끌어들이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래도 그 보안 하시는 분은 많으니까. 그래서 예전에는 되게 뭐 전화도 바빴는데 요즘 거의 뭐 쉴 새가 없이 있더라고요. 그만큼 몇만 명이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예. 야, 그렇구나. 아니, 좀 촌스러운 얘기를 하면은 저한테 용인은 용인 자연농원. 에버랜드 전에 80년대. 저희 어렸을 때 용인 자연농원, 아버지 손잡고 용인 자연농원 갔던. 그때 80년대. 완전히 엄청 시골이었는데 그렇죠. 지금 완전히 뭐 천지가 개벽한 거다. 예, 용인 시민 여러분 응원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더 커지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현근택 변호사님 어떻게 그 플랜카드 건대로 잘 되실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새해 인사 플랜카드예요? 저는 고향이 수원이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경기도의 수부 도시로서의 수원의 뭐 자부심이 컸는데 곧 인구가 지금 수원시가 한 125만 정도 되니까 곧 추월당할 것 같아요. 용인한테. 야. 화성도 만만치 않아요. 화성도 지금 100만. 화성은 뭐 일단 인구뿐만 아니라 산업 자체가 GRDP가 수원이 한 2배 이상 넘을 거예요. 진짜요? 화성이 옛날에 진짜 저기였는데 낙후한. 그렇죠. 옛날에 화성 하면은 안 좋은 소식 많았는데 지금은 장난 아니에요. 어쨌든 힘내라 수원.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저희가 이 얘기를 먼저 꺼내야 될 것 같은데 김병기 원내대표 대한항공 숙박권 공항 의전 가족들 병원 특혜 의혹 뭐 보좌진 단톡방과 굉장히 진흙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 전직 국회의원이 의원님께 좀 먼저 여쭤볼게요. 보좌진들한테 이렇게까지 뭔가 좀 쌓인 게 많아서 이렇게 폭로가 계속 되고 있는 건데 의원님 방은 어땠습니까? 아니 늘 의원회관 내에는 말이 많아요. 제가 보기엔 단일 면적당 가장 말이 많이 만들어지고 도는 곳이 의원회관 아닐까라고 생각하는데 말이 많죠. 근데 김병기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확전을 자제해야 되는 상황으로 보이는데 이게 이제 전직 보좌관들이 만든 단톡방의 내용까지 이제 공개를 하면서 이게 확전이 되고 있잖아요. 그거는
제가 보기에는 그 옳은 방향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점차 좀 파급력을 줄이고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나가야지. 원래 이 정치권의 불문율이 있잖아요. 자기보다 체급 낮은 사람하고 절대 싸우지 마라. 근데 이거는 같은 정치인들 사이에서도 그게 불문율인데 어쨌든 자기 방에서 일했던 전직 보좌진하고 이렇게 이전 투구로 비춰질 수 있는 양상이 만들어지는 거는 일단 본인한테도 손해고 당한테도 부담이고 그래서 저는 좀 방향 설정이 잘못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죠. 저도 그건 동의해요. 왜냐하면 이게 사실 우리 어찌 보면 별로 안 좋은 문화인데 다 녹음하고 다 카톡 다 캡처해놓고 그다음에 지금 텔방도 공개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찌 보면 물론 의원과 보좌관 사이에 사생활과 공적력은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 의원 일이라는 게 대부분 뭐 예를 들어서 장례식 한다 그러면 사실은 보좌관들이 다 돕거든요. 근데 이게 그럼 장례식이 의원 일인가? 이런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그럼 누가 해요? 가족들이 왜냐면 행사라기보다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이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 사건 보면서 이제 궁금증은 하나 있어요. 왜냐면 이 보좌관들이 폭로하는 게 보면 보좌관이 어디 병원에 했거나 보좌관이 뭐 칼에 했거나 보좌관이 어디 했거나 요건 있거든요. 그럼 이게 핵심이 의원이 시킨 거냐 요게 중요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의원하고 보좌관들의 대화라든지 아니면 뭐 이건 아직 나온 게 없더라고요. 자, 있는 점인지 잘 모르겠는데 잘 못 봤어요. 그러면 아마 이제 보좌관들이 녹음했을 가능성이 있어요. 의원하고의 대화에 대해서. 그 녹음도 했다고. 그러니까 그러죠. 아마 그게 지금 공개는 잘 안 돼. 아직 공개는 안 되고 있어서 공개될 수 있는데 그렇게까지 가면 사실은 이게 정말 막장으로 가는 거거든요. 서로 이제 뭐 막 하는 거라서 저도 지금 말씀처럼 이게 뭐 이미 고소하고 서로 했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제 뭐 녹음한 거나 뭐 카톡이나 뭐 텔방이 있으면 다 경찰에 갖다 주면 돼요. 이걸로 이제 판단을 해달라 하면 되는 거고 네. 이렇게 막 언론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막 폭로하는 건 저도 그렇게 좋지는 않게 봐요. 그 여의도의 대나무 숲 있잖아요. 네. 이제 거기에 이제 주로 그런 글들이 많이 올라오고 하는데 그 실제로 이제 이런 일들이 그냥 딱 회사처럼 하면은 문제는 없는데 이제 정치라는 게 회사처럼 또 딱딱 끊어지는 맛은 없고 뭐 이제 그 보좌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있어요. 기자들한테. 저희들은 산업입니다. 저희들은 산업이라 점점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런 점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그러면 이거를 사실은 이제 권력 있는 쪽에서 조심하고 오히려 그러지 말아야 되는데 그런 것 때문에 계속 말씀하신 대로 당 전체가 그럼 당신도 그런 거 아니야? 왜냐하면 김병규 의원이 자기 말고 의원하고 상의했다고 그랬거든요. 이거 의원한테 물어보니까 30만 원대라고 했다. 164만 8천 원이 아니라 칼 호텔 이런 해명이 더 좀 그러면 같이 그런 사람 누구야? 이제 이렇게 또 궁금증이 간다.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주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측면은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좌진 입장에서는 뭐 산업이라는 표현을 할 정도로 이게 무슨 업무 시간 외에 업무 시간이 어디까지인지를 잘 모를 경우가 많잖아요. 뭐 아침 일찍이나 밤 늦게까지도 뭐. 근데 그 의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렇죠. 사실은. 국회의원이 그렇잖아요. 제일 그 늦게까지 일하겠죠. 아니 그러니까 그 다른 기업체처럼 뭐 9 to 6라든지 아니면 가끔 야근을 하면 뭐 야근하는 시간까지가 근무 시간이잖아요. 그거는 직장의 하위직이나 뭐 높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정치 활동은 그런 게 없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를 들어서 지역구 같으면 새벽에도 나가잖아요. 뭐 아침에 관광버스로 어르신들 인사하러 어디 가죠. 가신다 그러면 가서 손을 들고 뭐 이게 새벽 6시가 될 수도 있고 뭐 더 이른 시간에 약수터에 가는 걸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럼 혼자 갈 수 없으니까 같이 간단 말이야. 네. 그러면 이제 따라가는 보좌진 입장에서 이게 새벽부터 내가 뭐 하는 짓인지 하겠지만 근데 그 같이 가는 의원도 마찬가지야. 정치라는 게 그런 거지. 어떻게 9 to 6만 하냐고. 새벽부터 오밤중까지 장례식장 가면 자정까지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서로 좀 입장 차이가 있긴 있는 것 같은데. 아니 근데 그런 일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거는 무슨 자기 가족들 뭐 호텔 예약 그다음에 저희 병원 뭐 이런 것까지 다 하는 거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스스로, 가족 관련된 스스로. 거는
그건 가족이 해야죠. 그러니까 가족이 스스로 해야지. 가족까지 의원의 일정을 수행하는 건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일이니까. 근데 그게 아니라 가족까지 이렇게 뭐 그런 건 좀 그렇지 그래서 않나. 말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근데 아마 이제 저는 뭐 의원을 안 해봐서 잘 모르겠는데 아마 의원을 현직에 있거나 아마 해보신 분들은 아마 이거 뭐 어떤가 다 생각할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여야에서도 특별히 얘기 안 나온다기보다는 당연히 뭐 갑자기 국민의힘이 아무 얘기가 없어요. 예전 같으면 국민의힘이 세게 문제 제기를 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가만히 있습니다. 자유로운 사람이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면 얘기했는 순간 바로 이제 당신은 이렇게 나올 거거든요. 그렇죠. 강선우 의원 사태 때도 국민의힘 의원들 이렇게 취재해 보면 우리가 더 할걸?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여하튼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저희가 뭐 살살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당사자는 굉장히 고통스러운 이슈이기 때문에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깜빡해가지고 광고 먼저 좀 소개를. 차가 다 식었을 것 같아서 일단 첫 번째 소개해드릴 광고는 아름다운 재단 광고입니다. 취재 편의점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재단입니다. 다음은 아름다운 재단의 지원으로 진행된 활동들입니다. 천연기념물 사냥보호 이슈 리포트 제작, 도시공공공간 인터뷰 기록집 제작, 전북인권운동 포럼 개최, 울릉도 여행 플로깅 지도 제작, 포괄적 임신중지 활동가 상담사 양성과정 프로그램, 시민들이 참여하는 대전광역시 예산감시 및 분석 프로젝트, 교육소의 아동 청소년 교육권 확보 방안 간담회. 정말 다양하죠? 잘 생각해보면 뉴스나 신문에 대서특필되는 일은 아니다 할지라도 누군가는 해야 하고 또 하고 있는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일들에까지 걱정할 여유가 없으시더라도 괜찮은 것은 공익에 힘쓰는 사람들과 그들을 지원하는 아름다운 재단이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도 시급한 일에는 누구보다 먼저 뛰어들고 남들과는 다른 재단다운 방식으로 문제 해결의 기준이 되고 또 우리의 걸음이 변화의 시작이 되어 영향을 주는 그런 아름다운 재단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하단 링크 클릭하시고 아름다운 재단을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재단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세상이 아름다워집니다. 네. 세상이 아름다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 아름다운 재단에 많이 후원 가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소개해 드릴 광고는 유자 가득 갈아 만든 다랭이팜 유자청을 소개합니다. 병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네. 의원님 지금 나 이거 유자청인지 몰랐어요. 휴대폰 맞추는 거로. 짝졌네. 묵직해갖고. 그러니까요. 너무 예쁘다. 예. 색깔이 너무 예쁩니다. 자, 다랭이팜 유자청은 천혜의 자연 환경인 경남 남해에서, 남해에서 왔구나. 남해에서 생산되는 유자를 100% 사용해서 만들었습니다. 남해는 해풍이 불고 일조량이 풍부해서 유자가 자라기 안성맞춤인 지역입니다. 그동안 저는 유자하면 제주도인 줄 알았더니 이제 남해구나. 남해 유자나무는 전부 실생묘, 그러니까 어린 나무부터 자라서 젖붙이지 않은 나무를 실생묘라고 한대요. 이 실생묘로서 탱자나무와 젖붙인 다른 지역 유자나무의 유자보다 훨씬 향이, 그래서 이렇게 향이, 은은한 향이 퍼지는구나. 향이 진하고 유자 상품이 아주 뛰어나다고 합니다. 다랭이팜 유자청은 기존 썰어 담은 유자청과는 차별화된 곱게 갈아 만든 유자청입니다. 유자씨를 제외한 껍질과 과육을 곱게 갈아서 설탕과 1:1 비율로 절여서 단맛은 줄이고 유자향은 더 깊게 납니다. 갈아 만든 유자청은 일반 유자차로 드시면 껍질까지 깨끗하게 다 드실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곱게 갈려 있어서 샐러드 드레싱 소스로 활용해서 드실 수도 있습니다. 오, 좋다. 또한 빵에 잼처럼 발라 드실 수도 있고요. 사이다나 탄산수에 섞어서 유자 에이드로 드실 수도 있습니다. 활용이 너무 많네요. 요즘 하이볼 만들 때, 하이볼 만들 때 첨가해서 유자 하이볼도 인기입니다. 자, 이처럼 여러 음식에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다랭이팜 유자청은 유자청 제품 중에 최고다, 이렇게 자부합니다. 작년 겨울에 탄핵 집회 때마다 추운데 힘내시라고 지원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이거 사야 되겠다. 야, 이거 사야 돼요. 예, 탄핵 집회 때 엄청 많이 지원하셨다라고 말씀 주시고 계십니다. 구매는 유튜브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근데 저도 사야겠네요. 너무 맛있을 것 같아. 네, 어때요? 아니, 실생묘라는 맛있어요? 게 저는 확 눈에 들어왔어요. 그래요? 왜냐면 제가 제주도잖아요. 그래, 제주도. 귤나무 어릴 때 많이 심었거든요. 그러니까요. 귤나무를 뿌리는 탱자나무예요. 탱자나무에다가 중간을
밑에 자르고 거기다가 귤나무를 이렇게 접붙여요. 왜냐하면 탱자나무가 뿌리가 되게 잘 뻗어요. 귤나무는 뿌리가 약해요. 우리가 왜 수박도 네. 호박 뿌리에다가 수박 네. 줄기를 이렇게 얹혀놓거든요. 아, 그래요? 왜냐면 이제 호박이 잘 뻗으니까. 그래서 탱자나무도 보통 그렇게 키워요. 보통은 밑에 탱자나무로 하고 네. 위에다 유자 이렇게 붙여가지고 네. 그러면 이제 뿌리는 탱자 뿌리 위에는 이제 유자나무가 되는 거죠. 이렇게 하는 거는 흔치 않아요. 흔치 않아요. 예, 예. 왜냐면 이게 그러면은 이게 굉장히 영양분을 흡수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 면에서 보면 조금 결국은 그럼 그 영양분을 흡수하거나 이걸 만드는 과정이 이제 조금 다를 거잖아요. 좀 특이한 것 같아요. 네, 저는 현 변호사님 올 때마다 이런 얘기 들으면 정말 새로운 시골 사람. 촌 사람. 아니 근데 너무 인간적으로 그 자기 옛날에 경험했던 어릴 때 경험했던 얘기를 해주니까 너무 이게 귀에 쏙쏙 꽂힌다. 근데 제가 학습된다. 네. 선거 컨설팅을 하는 사람이라면 네. 앞으로는 그러지 마시라. 아, 그래요? 왜요? 불과 3분 전에 용인시장 출마한다고 얘기하고 바로 제가 제주도잖아요. 못 숨겨. 그러지 마시라 앞으로. 성정이 너무 투명해가지고 그럼. 아니 근데 뭐 어때요? 용인에 제주도 사람들 많이 있겠죠. 예. 제주도 어디 가나 인구 1%. 예. 아니 근데 제주도는 우리들이 꼭 지켜야 될 평화의 섬. 예. 예, 여튼 맛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맛이 다르다. 맛이 딴 좋다. 얘기하죠. 딴 얘기하죠. 네. 유자청 많이 사 드시라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좀 이것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도 살짝 얘기를 했는데 송영길 대표가 속 시원히 얘기를 안 하고 가셔가지고 두 분께 조금 더 여쭤보도록 할게요. 이 통일교 특검 보니까 검찰도 로비하고 그죠? 정치권도 그렇고 뭐 한일 해저 터널 이거는 아주 그냥 뭐 적극적으로 하려고 VIP 그룹을 아예 만들었었다. 근데 도대체 이 사람들의 로비의 영향력이라는 게 어느 정도인지 굉장히 궁금한데 지금 중요한 건 국회에서는 특검 추천권을 둘러싸고 논쟁 중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누가 어떻게 특검을 추천해야 가장 공정하고 바른 특검이 될 거냐. 자,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제 그동안 몇 번 바뀌었는데 일단 국힘 쪽 입장은 지금 뭐예요? 개혁신당하고 조국혁신당에서 추천하자는 거잖아요. 네. 그건 안 맞지. 왜냐면 일단 거기도 수사 대상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네. 왜냐하면 통일교에서 지난 2022년 3월 대선을 앞두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적극 지원하기 위해서 로비에 나섰는데 그리고 입당도 많이 하고 근데 그 시기에 이준석 의원이 국민의힘 당대표였단 말이에요. 네. 당장 본인이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는데 거기 보고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게 말이 안 되고 조국혁신당도 이게 범정치권 로비 관련한 수사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이나 정당에서 추천하는 거는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제가 보기엔 변협하고 네. 법학교수 협의회 정도에서 복수 추천을 해서 특검을 임명하면 적당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헌재도 약간은 제가 보기에는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통일교 특검에 대해서 추후에 기소당한 아니면 특검에서 수사받은 사람이 이거 관련해서 위헌법률 심판을 신청할 수 있거든요. 그럼 결국에 어쩌면 헌재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헌재도 특검 후보를 추천하는 거는 조금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고 그래서 네. 완전히 좀 떨어진 이 사안과는 동떨어진 법학교수협의회 그리고 변협에서 복수로 추천해서 대통령이 임명하는 선으로 하면 가장 합리적이지 않을까 싶어요. 네, 어떻게 보세요? 저도 뭐 그게 합리적이라고 봐요. 말씀처럼 뭐 지금 개혁신당도 뭐 연결될 수 있고 그다음에 근데 이제 변협은 그동안 많이 추천을 해왔는데 이제 법학교수 협의회는 이제 별로 사례가 많지 않을 거예요. 네. 아마. 그러다 보니까 대부분 이제 법학 교수들은 실무자들을 요즘도 많이 있긴 하지만 이제 실무자 아닌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좀 논란이 있을 수 있는 것 같고 네. 추천은 제가 보기에도 정당보다는 제3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수사 대상도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게 지금 통일교만 얘기하고 있는데 아까 말씀처럼 뭐 검사도 원하는 검사를 꽂아 넣었다고 하니까 네. 이게 사실은 돈 문제만이 아니거든요. 그다음에 2022년 대선 문제도 있고. 네.
그다음에 지금 뭐 로비 자금이 뭐 몇백억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보려면 사실은 이 특정 어떤 종교 단체들이 정치에 개입하는 게 통일교만의 문제는 아니잖아요. 그렇습니다. 신천지도 문제도 있고 뭐 정광훈 목사도 있는 얘기고 그러면 사실은 그런 뭐 예를 들어 신천지 정광훈 정도까지 포함해서 어떤 종교 단체들이 이 정치에 개입하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살펴봐서 이번 기회에 그런 걸 싹 정리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네, 그러니까요. 이번 기회에 싹 정리하는 게 맞는데 이걸 가지고 지지부진하게 되면 진짜 뭐 말이 더 크게 나올 것 같고 지금 검찰도 로비의 대상이었다는 거잖아요. 2017년도에 뭐 그러니까 중부지검의 자기들 사건 그 검사는 도대체 누군지 당시에 검사장이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그 누구였냐면 그 여성 최초로 검사장이 된 조희진. 예, 조희진 검사장이 동부지검장이었고 어떤 맥락일까? 이거 좀 조사가 필요하다. 근데 거기서 아마 제가 알기로는 검사장 인사를 관여했다는 게 아니고 검사. 수사 검사. 검사를 근데 그거는 통일교 정도의 영향력이면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솔직히. 아, 그래요? 네. 평검사 인사야. 사실은 검찰 과장선만 선을 대도 하고도 남거든. 아, 그거는. 그래요? 과장선이 그냥 평검사 인사를 한다고요? 그럼요. 검찰과장. 검찰과장은 이제 부장검사급인데 법무부에 여러 가지 실국이 있습니다만 검찰국에 검찰국장이 있는 것이고 검찰국에 과가 한 5개 정도 있어요. 그중에 검찰 인사와 예산을 다루는 곳이 검찰과의 장인 거지. 검찰과장이. 근데 평검사 인사 정도는 사실 검찰과장이 아니고 이제 검사들끼리 하는 얘기 중에 거기 이제 1-1 정도만 돼도 할 수 있어요. 1-1.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검찰과장 있고 보통 검찰과에 검사가 한 3명 내지는 4명 정도가 근무해요. 근데 옛날에는 요새는 검찰과 뭐 국제 형사과 이렇게 부르지만 그전에는 검찰 1과, 2과, 3과, 4과 이렇게 불렀거든. 그래서 검찰 1과에 검사 중에 과장 빼고 제일 선임. 그래서 1-1 이렇게 부르거든. 그 1-1만 돼도 평검사 인사는 이렇게 쓱 할 수 있어요. 늘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근데 하여간 근데 조사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쟁점이 사실은 검사 인사를 왜 했겠어요? 그게 중요한 거죠. 그렇죠. 왜냐면 이 당시에 이제 사건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통일교가 막 서로 내부적인 재산 싸움하고 막 분쟁이 일어나니까 그런 그 처리를 어떻게 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사건 처리. 왜냐면 검사를 왜 그냥 내 아는 사람 해준 게 아니잖아요. 우리 관련된 사건을 잘 해결해달라고 한 거잖아요. 그럼 그 당시에 사건 처리가 어떻게 되느냐. 그거 보는 게 쟁점이에요. 그렇죠. 그럼 이것도 수사 대상에 넣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될 수 있죠. 왜냐면 그 당시에 사건 처리가 공정하게 됐는지 안 됐는지를 봐야 되니까.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법원에서는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사건 1심 결심 공판을 시작했습니다. 구형. 특검의 구형, 체포방해 사건 어느 정도 예상하세요? 저는 구형은 징역 한 7년에서 10년 그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해요. 7년에서 10년. 그렇게 보시는 이유는요? 일단 법정형이 특수공무집행방해가 주된 부분이잖아요. 이게 법정형은 징역 7년 6개월 이하예요. 공무집행방해죄가 징역 5년 이하인데 특수공무집행방해는 거기에 2분의 1까지 가중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7년 6개월에 다른 죄가 한 4개 정도 더 붙어 있잖아요. 이런저런 뭐 국무회의의 심의권을 침해했다는 것 등 여러 가지 죄가 더 붙어 있어서 그 경우에는 이제 가중을 할 수 있는데 단순 합산은 아닙니다만 법정형으로는 맥시멈까지 올릴 수 있지만 뭐 단순 합산하지는 않을 테고 그래서 징역 7년 내지 10년 사이에서 구형하지 않을까? 그 정도 예상합니다. 현 변호사님 전직 검사님 말씀이니까 통과할 건 없는데 맞아요. 맞는데 사실은 검사님 통과. 법정형이 보니까 말씀처럼 이제 7년 6개월에서 또 2분의 1 가중하니까 11년 3개월이더라고요. 11년 3개월. 맥시멈이 최대치가. 그러면은 아마 그 밑에서 할 텐데 근데 예를 들어서 8년, 9년 하면 좀 적다고 볼 수도 있어요. 저는 그래서 예상은 10년에. 10년 구형. 아마 최대치로 할 가능성이 높지 않나. 그렇군요. 이게 왜냐면
4개 사건이 돌아가고 있는데 첫 사건이거든요. 네. 이게 아마 구형량이 좀 적으면 검찰이 뭐 특검이 봐주게 한 거 아니냐 이럴 수 여론도 있죠. 조금 의식할 것 같아요. 예, 원래는 그 정도 하진 않아요. 예. 그러면 아마 한 7년에서 8년 정도 구형할 것 같은데 네. 요거는 이제 아마 여론에 관심이 많고 예. 뒤에 사건들이 많고 예. 이래서 아마 조금 더 세게 그렇죠. 하지 않을까 예. 싶어요. 그때 김건희 구형에 대해서 말들이 많았었잖아요. 왜 이렇게 싸게 끊어줬냐, 봐준 거 아니냐. 뭐 그런 일이 있었어요. 내란 특검이었던 것 같은데. 예. 그래서 문제가 좀 있는 거 아니냐 했는데 이번에 좀 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근데 그 김건희 피고인이 징역 15년 구형이 나왔죠. 15년 구형이 나왔는데 그 법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실제로 벌인 일에 비하면 구형이 약하다고 생각되는데 기소된 죄명을 보면 징역 15년 구형은 약한 구형은 아니다. 아니에요. 근데 이제 아직 안 밝혀진 부분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건 기소가 아직 안 됐으니까 네. 국민들께서 보시기엔 왜 이렇게 약해?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일단 구형은 기소된 내용 중심으로 하는 거지 그동안 뭐 도덕적 비난 가능성 내지는 아직 기소가 안 된 내용까지 다 참고해서 구형할 수는 없는 거니까요. 그 원칙은 그런데 국민들은 이게 지금 뭐 재판이 2개 돌아가는지 3개 돌아가는지 4개 돌아가는지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근데 저희도 헷갈려요. 윤석열 뭐 너무 많아서. 7년 구형? 그 뭐야 뭐 내란까지 했는데 7년이야 막 이런단 그치. 말이에요. 네, 사람들이 이게 뭐 그렇게 생각하지 이게 네. 뭐 특수 공무 집행 방해에 대한 거니까 뭐 법정형이 얼마고 네. 거기 얼마 가중하고 이거 잘 모르거든요. 네. 그래서 그 고민을 할 거예요. 특검 검사들도. 네. 그런 의미에서 네. 가장 그 충격이 컸던 게 노상원 피고인 징역 2년 맞아요. 구형이었어요. 근데 그건 내라는 다 빠진 거거든. 그렇죠. 개인정보 유출. 개인정보 유출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만 징역 2년 구형인데 보시는 분들은 다 깜짝 놀라. 아니 이런 사람이 징역 2년 구형이야 뭐 근데 그렇죠. 그건 아닙니다. 아니다. 네. 그러니까 참 그 법률 공부를 끊임없이 시켜주고 있어요. 이 내란 세력들, 그 박근혜 국정농단 뭐 계속 헌법 공부 끝나면 형법 공부 시키고 계속 형사소송법 공부해야 되고 이분이 대한민국 가져가는 것도 다 사실은 법률 전문가 되겠어요. 형법에는 기초인데 국민이 다 알잖아요. 이제 국민들이 다 알게 됐어요. 그 밑에 합산하는 것도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국회에서 내란 전담 재판부 통과가 됐으니 이제 대통령이 보름 안에 이제 그 공포하면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설치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사건도 내란 전담부로 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내란 전담부 근데 내란 전담부가 되면 그때 나올까요? 아직까지는 윤석열 측에서 특별히 무슨 아무런 뭐 위헌법률 심판 같은 거요. 네. 이게 왜냐하면 재판의 전제가 돼야 되는데 지금 1심 단계에서는 이게 지금 1심에서 적용이 안 되니까. 1심 네. 재판 갔을 때는 아마 네. 적용할 수 있는데 네. 위헌법률 심판하면 결국은 판사가 받아들일 거냐 문제인데 이거는 어쨌든 그 법에 의해서 본인이 판사가 앉아 있어요. 내가 네. 재판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당신 위헌이야 이렇게 제기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판사가 이걸 올릴 순간 자기가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이유가 없어. 네. 자기가 위헌이라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기각할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기각하면은 이제 헌법소원으로 갈 수 있거든요. 네. 68조 2항에 이제 위헌법률 심판이 기각되면 할 수 있는데 그때는 사실은 재판이 중단되진 않아요. 그러니까 재량이에요.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데 네. 판사가 일단 본인이 위헌법률 심판 청구를 안 받아줬어요. 네. 안 받아줬는데 헌법소원 제기했다고 중단한다? 그러면 그게 약간 모순이에요, 스스로.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위헌법률 심판 제기하는 건 큰 문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군요. 자, 지금 그 국회에서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당대표가, 기자회견을 시작했습니다. 오늘 뭐 통일교 특검 등 정치 현안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힐지 봐야 되는데요. 오늘 하는 기자회견은 당대표 취임 100일 기자회견입니다. 저희가 PIP로 내용 함께 보내드리고요. 동시에 속보들 들어오는 대로 챙겨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내란 전담 재판부는 지금 그런 상황이지만 배희철 변호사가 중대 결심한다라는 언급을 했어요. 물론 처음 나온 건 아닙니다. 뭐 고비고비마다 중대 결심 얘기를 많이 했는데 그 변호사들이 단체로 사임을 하면 재판이 중지됩니까? 일단 이제 필요적 변론 사건인지 따져봐야 되는데 이게 징역 3년 이상이죠 아마 필요적 변론 사건일 가능성이 높죠. 네. 그러면 이제 국선 변호인 선임을 해야 돼서 네. 근데 이게 오늘이
결심 공판이잖아요. 네. 글쎄, 이게 이제 할 게 없거든요, 더 이상. 오늘 하는 거는 네. 그 변호인의 최후 변론하고 피고인 최후 진술만 하면 돼요. 피고인 측이 할 거는. 네. 뭐 오늘 증인신문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유일하게 할 수 있는 게 오늘 일괄 사태에서 변호인이 없는 상태에서 결심하게 만드는 정도일 텐데 네. 최후 변론을 위해서 추가로 국선 변호인은 선임해야 되나? 이런 거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갖고 약간 헷갈리기는 하는데. 이러시면 안 됩니다. 예. 전직 검사님. 네. 근데 제가 보기엔 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처럼 사임한다 그러면 이게 오늘 마지막이기 때문에 예. 뭐 오전에 뭘 할지 모르겠고 오후에 하면 끝나는 거라서 그걸 스스로 이제 포기하게 되는 거니까. 그럼 피고인은 나왔을 테니까 네. 피고인한테 얘기하면 되는 거니까. 당신이 그러면 뭐 물론 변호인 없이 할래요라고 물어볼 수는 있지만 예. 이게 약간 너무 의도성이 보이잖아요. 재판 지연 목적이. 네, 네. 그다음에 위헌법률 심판도 아까 말씀처럼 뭐 2심 가서 해야 될 일이고 네. 제가 보기에는 뭐 특별히 뭐 할 게 없을 것 같아요. 아니 더군다나 봐야 피고인이 변호사 자격은 있는 사람이잖아요. 스스로. 예. 그 제일 말이 많아요. 네. 재판 과정에서. 그래서 이게 일괄 사임한다고 재판을 다시 잡아서 예. 국선 변호인 선임해서 그냥 결심 공판만 또 해야 되지. 그걸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자기가 그냥 스스로 변론, 셀프 변론 이런 거 안 돼요? 그거 불가능해요? 뭐 왜냐면 지위가 다르기 때문에. 네, 그러네. 피고인의 지위와 그렇지. 변호인의 지위는 다르기 때문에 동일해서 할 수는 없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사실은 이제 1월이 제가 보기에는 될 것 같아요. 굉장히 큰, 중요한 1월이 될 것 같은데, 줄줄이 선고가 예고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일단락되는 상황이 될 텐데 지기현 판사도 여기에 협조하겠죠. 본인만 안 하고 계속 밀고 뭐 이러진 않겠죠. 이제는 그 겨울휴가 안 간대잖아요. 바뀌었네. 많이 바뀌었어요. 아유. 여름에는 2주 다 2주 다 쉬었잖아요. 쉬었죠. 예. 이번 겨울은 안 간다. 2주 안 간대잖아요. 예. 12월 말 1월 초가 원래 법정 휴전기예요. 네. 휴가 가거든요. 네. 2주 동안. 네. 안 갔어요? 안 간대요. 안 간. 예, 이번에 또 휴가 가면 난리 나죠. 한대 이번엔 재판. 예, 이번에 재판 근데 재판 태도가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지기현 판사도 바뀌었어요. 예, 좀 약간 뭐 아이고 형님 이런 게 없어진 분위기예요. 거의 무슨 가족 오락관 뭐 명랑운동에 비판을 많이 받았는데 지기현 판사도 여론에 영향을 받는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근데 진짜 둔감한 거죠. 이제 이제야. 와서 그것도 조금 바뀌는 정도니까 네. 진짜 둔감한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 1월이 굉장히 중요한 월이 될 것 같고 그 속에서 어떤 결정들이 내려지는지 속속 확인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관련해서 오늘 아침에 그 박수현 더불어민주당 당 수석 대변인이 라디오 인터뷰를 했는데요. 김병기 대표 의혹에 대해서 중히 본다. 금명간 본인 입장을 밝힐 듯하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관련해서 오늘 뭐 당대표가 입장이 나오면 그것도 저희가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잠깐 조금 더 생각해 봤더니 네. 오늘 변호인들이 단체로 사임하더라도 결심 공판을 그냥 진행해서 끝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필요적 변호 사건이 아닌 것 같아, 이 사건이. 네. 왜냐하면 그게 단기 법정형의 한이 3년 이상인 사건이어야 되는데 오늘은 그게 없어. 상한만 있는 사건이야. 5년 이하, 그러니까, 7년 6개월 이하. 그러니까 무슨 말씀이냐면 법정형 자체가 네. 징역 적어도 뭐 징역 3년 이상 내지는 징역 5년 이상 이렇게 미니멈이 3년을 넘는 죄들은 변호인이 꼭 있어야 되는데 오늘은 특수공무집행방해나 뭐 여러 가지 직권남용 등이 다 법에 상한만 있고 징역 뭐 7년 6개월 이하 뭐 징역 5년 이하 네. 이렇지 미니멈 얼마 이상은 없는 죄들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괄 사퇴해도 그냥 재판 소용없다. 끝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근데 일괄 사퇴 얘기는 아직 없어요. 아니 그 재판 중대결심 뭘 얘기한 거야 도대체. 맨날 중대결심한다고 얘기는 하는데 그 중대결심의 내용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법정에서 변호사들이 단체로
욕하고 감치당하는 걸 얘기하나? 김대 교수님 할 게 없는데. 단기 3년 이하도 많은데 보니까 네. 구속됐을 때도 있어요. 구속 사건이라. 그러니까 아마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요? 아니 가만 있어봐. 이 사건이 그렇지. 이 사건으로 지금 영장이 발부돼 있죠. 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건은 구속 사건이 맞네. 그렇죠. 자, 뭐 전문적인 얘기를 너무 많이 하셔서 저도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냥 넘어가요. 네. 자, 이 와중에 신현숙님께서 슈퍼챗을 쏴주셨어요. 아는 분이세요? 신현숙님? 잘 모르는 분이죠. 예. 현근택님, 용인시 처인구 처인구 아니라 용인시. 처인구 출마 선언 고맙습니다. 꼭 용인시장 당선되시길 기원합니다. 한표 나왔네. 출마 선언도 안 했네요. 예, 한 표 나왔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요거는 현근택 변호사님한테 드리지 않고 당연하죠. 저희가 잘 쓰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이것 좀 여쭤보도록 할게요. 지금 사람들이 그래도 기대를 했었던 것 같은데 이창수 전 지검장 있지 않습니까? 중앙검사장 특검에 재차 불출석했다는 속보가 들어와 있습니다. 김건희 명품백 사건,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사건 관련해서 오늘 오전 10시부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할 계획이었는데 변호인 일정을 사유로 출석이 어렵다라는 뜻을 밝혔는데 요 또 이 얘기를 해야 되겠네. 네. 이게 제가 보기에는 아마 특검의 좀 한계인 것 같아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검사 출신들 지금 쭉 다 보면은 뭐 고위 검사, 뭐 민정수석, 법무부 장관, 뭐 다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중앙지검장. 그러니까 특검도 수사의 핵심 인력들은 다 검찰에 있던 분들이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아마 본인들의 선배나 아니면 뭐 잘 아시거나 가까운 사람들 수사하는 게 좀 부담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늦게 잡아놓은 거 아니에요. 이게 처음 잡아놨으면 막 안 나오면은 뭐 영장 뭐 청구할 수도 있는데 이게 막판이잖아요, 지금. 네.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검찰이 어떤 입장이냐면 본인들이 이제 수사권을 좀 가져가야 되겠다. 그리고 그동안 우리가 이제 검찰한테 이 짓눌린 게 그 서러움의 세월이 몇 년이냐 이 생각들이 많거든요. 네. 그래서 아마 제가 보기엔 검찰이 그 수사권을 가져갈 수 있느냐 안 가져갈 수 있느냐를 아마 검찰 출신들을 수사하는 걸로 증명하고 싶어 할 거예요. 예. 옛날부터 그 생각 되게 많았어요. 물론 뭐 실력이 되냐 안 되냐 그다음 문제고. 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이 고위 검사나 출신들은 대부분 국수본의 수사를 한번 맡겨보는 건 어떤가. 그래서 제대로 하면 그럼 뭐 수사권 가져가도 되겠네라고 되는 거고 못하네. 그러면은 뭐 안 되겠네. 이러면 되는 거예요. 네, 알겠습니다. 어떠세요? 왜 이창수 지검장 또 변호인 핑계대고 안 나올까요? 근데 제가 보기엔 특검에서 조사를 받는 게 뭐 나은 측면도 있을 것 같은데 네. 어쨌든 본인은 최대한 좀 회피하고 싶은 모양이죠. 미루고 회피하고 싶은 마음인 것 같은데 글쎄요. 객관적으로 현명한 판단 같지는 않은데요. 근데 이제 경찰로 넘어가면 결국에는 기소 여부나 이런 것들을 그 후배 검사들이 할 가능성이 있으니 그땐 내고가 좀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 그 얘기를 하시는 분도 계시더라고요. 그럴 수도 있고 거꾸로일 수도 있고. 거꾸로. 예. 거꾸로 그러니까 그 검사 입장에서는 너하고 너 몇 명이 검찰을 완전 망가뜨린 거야. 그럴 수 있죠. 더 이렇게 뭐랄까 적개심에 불탈 수도 있죠. 네. 그렇게 소위 엉터리로 무슨 판 쳐갖고 지금 다 죽게 생겼다, 다 망가뜨렸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일단 결국은 아마 이 경찰이 수사하면 국수본이 수사하면 이제 압수수색 영장이나 뭐 체포영장, 영장을 청구할 텐데 그때 검찰이 어떻게 하는지 보면 돼요. 그 전에는 이제 검찰이나 상대로 경찰이 수사할 때 영장이 발부된 게 거의 없어요. 압수수색 영장조차도 잘 발부 안 해줘요. 근데 일단 검사가 올려야 그 다음에 법원에서 뭐 판단을 하니까. 근데 결국은 아마 그때 보면 알 거예요. 영장, 압수수색 영장이라든지 이걸 할 거거든요. 안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 이제 검찰이 올리느냐 안 올리느냐 보면 알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런 것들을 좀 끊어내야 좀 제대로 된 나라, 좀, 그리고 또 그래야 검사들한테도 또 기대할 수 있는 게 생기는 건데 그런 게 없으니까 좀 답답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지금 정청래 대표 계속 모두 발언 이어가고 있는데요. 주요 발언만 정리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희대 사법부가 12.3 비상계엄 당시 사법부 독립 외쳤다면 지금과 같은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도 없었을 거다. 자업자득이다.
이런 얘기. 2차 종합특검, 통일교특검 가장 빠른 시일 안에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 3대 특검에서 미진했던 부분들만 모아서 집중적으로 파헤침으로써 모든 의혹들의 분명한 마침표를 찍을 수 있도록 매진하겠다. 라는 거고요. 뭐 나머지 들어오는 내용들은 속속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지방선거 관련해서 2026년은 2025년도하고도 완전히 다른 해가 될 거다.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후보들의 가슴에 승리의 장미꽃을 제가 직접 달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강력한 지방선거 승리의 의지를 담아서 현 변호사님 살짝 웃으시네. 아니 제가 어제 용인에 그 성탄 미사 오셨더라고요. 교회에서 그 뵙고 또 당대표 만났어요? 식당에서 잠깐 뵀어요. 네. 근데 굉장히 100일 기자회견 엄청 또 기대하시고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어디 용인 오셨어요? 어제. 세이덴 교회라고 있는데 거기 오셨더라고. 그래요? 아니, 제가 원래 손잡고 간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 원래 9시 미사만 보고 11시는 딴 데 가기로 했는데 갑자기 대표님 오신대요. 그래가지고 야 바꿔. 9시 보고 예배 예. 보고 예. 남아있다가 11시 예배도 또 또 봤어요. 봤어. 아니, 사진이 릴리스가 눈도장, 됐어야지. 눈도장. 사진을 사진은 찍혀야지. 사진은 뭐. 아쉽다. 아니 저 수석 대변인 뭐 비서실장도 쭉 오셔가지고 먼저 저쪽으로 가버려가지고 나는 뒤에 있다가 사진 찍힐 기회가 없었어요. 알겠습니다. 하여간 더 두 번 봤습니다. 두 번. 예,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옆에서 딱 사진 찍혔어야지. 그러니까. 기회가 없었어요. 예. 근데 나중에 제가 정치인들 중에 그런 얘기 들었어요. 그 사람 안 왔는데 사진 보면 또 꼭 있어. 그 사람 못 봤는데 사진은 이 사람이 꼭 있어. 그런 분들이 아주 그 전문가가 뛰어난 사람들이죠. 빠른 분들이 네, 있죠. 예. 근데 왔다 갔는데 사진에 없어. 기록이 안 나와. 현근택 변호사. 하여튼 네, 조금 더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당대표도 적극적으로 얘기하니 2차 종합특검이 이제 마련이 돼야 될 것 같은데 국민의힘은 여전히 좀 반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하나 장동석 연대론이 최근에 정가에 많이 돌고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오늘 아침에 처음 듣는 얘기다. 시기상조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최근의 분위기하고 장 대표의 이런 반응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른바 그 장동석 연대는 조금 만들어낸 말이고, 장석 연대는 사실상 지금 무르익고 있죠. 장석 연대, 예. 장석 연대는 가능해도 장동석 연대는 예. 여러 가지 역학관계상 저는 어렵다고 봐요. 예. 일단 이준석 의원의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견제가 너무 심해. 일단 그게 걸림돌이에요. 네. 그리고 그 장동혁 대표 입장에서도 지금 장동혁 대표가 가장 흔들릴 수 있는 거는 당신 체제로 지방선거 치러낼 수 있어? 지방선거 참패를 모면할 수 있어? 이 의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내놓느냐가 지방선거 때까지 당대표직을 유지하는 데 가장 큰 문제일 텐데, 자, 그렇다면 윤 어게인 세력은 이제 이른바 그냥 논외로 하고 거기는 잡아놓은 물고기라고 치고, 네. 그러면 너 외연 확장 어떻게 할 건데 라는 물음에 대해서 장동훈 전 대표하고 손을 잡는 건 여러 가지 면에서 본인이 오히려 그것 때문에 일찍 쫓겨날 수가 있어요. 그거는 윤 어게인 세력이 그것까지는 못 받을 거예요. 그리고 본인도 껄끄러워. 왜냐하면 본인이 사무총장으로 모시던 당대표, 네. 또 수석 최고위원으로 모시던 당대표의 관계잖아. 그렇죠. 껄끄러워. 자기 네. 윗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근데 이준석 의원은 안 그렇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연대가 맺어질 가능성이 높은 거지. 장동은 이건 안 된다고 봐요, 저는. 장동은 끝났다. 안 된다. 저도 취재해보니까 장동혁 캠프에 있는 주요 뭐라 그래야 됩니까? 전략가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이제 수시로 장동혁 대표하고 이제 소통하는 분인데 이제 이번 얘기는 그 말씀하신 대로 껄끄럽다 이거예요. 그래서 절대 키워주지 않는다. 맥스 치어리더. 근데 지방선거에서 치어리더 이상의 지위, 그다음 어디 뭐 공천 이런 거는 생각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근데 그거를 감수하고도 있을래? 아니면 나가 이런 건데
또 한동훈 대표 어디 나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최근에 메시지를 보면 장동혁 대표한테 굉장히 그렇죠. 24시간 뭐 수고 많으셨다. 러브콜을 계속 보내고 있죠. 납작 엎드린 거죠. 납작 엎드린데 납작 엎드린다고 해서 그러면 지금 네. 내년에 보궐선거 나가고 싶은데 줄 리가 없죠. 줄 리가 없다. 장동혁 저도 대표 100% 동의해요. 왜냐하면 뭐 사무총장 수석 최고 하면서 한때 한동훈이 남자였단 말이에요. 한동훈의 뭐 오른팔 남자 이렇게 불렸기 맞아요. 때문에 그 연대한다 그러면 당연히 껄끄럽잖아요. 네. 이준석은 그런 게 없어요. 근데 이준석 입장에서도 네. 현재 지방선거 어떻게 할 거예요? 광역단체, 기초단체, 시도의원 하면 몇천 명이에요. 지방선거는. 국회의원은 뭐 자기 지역만 몇 지역만 나가면 되는데 대선은 한 명 나가면 되고 지방선거는 정말 많은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전선을 치려면 광역 다 내보내야 되고 기초단체도 중요한 데는 내보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잖아요. 네. 조국 신당이야 뭐 호남 정도는 다 사람들이 있으니까 내보낼 수 있는데 그러면 사실은 개혁신당이 지방선거에 설 자리가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광역단체 나올 사람도 없잖아요. 네. 네, 그러면은 사실은 연대해서 이준석이 어찌 보면 그냥 약간 밖에서 약간 외연 확장이라든지 그런 역할만 하고 스피커 역할만 하고 후보들은 다 이제 국민의힘 후보로 내보내는 구도로 갈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아마 장동혁 대표도 한동훈에 대해서는 뭐 생각 안 하겠지만 이준석은 그래도 활용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하면 시너지가 날까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큰 틀에서의 이제 노선 변화잖아요. 그러니까 24시간 필리버스터를 하면 뭐 합니까? 그 내용이 전부 윤 어게인인데 그러면은 이제 이 극단주의하고 같이 가겠다는 장동혁 대표의 리더십이 잘 살아서 소위 얘기하는 수도권의 이제 중도 민심을 소구할 수 있겠냐. 저는 그거는 가능성이 없어 보이거든요. 현실적으로. 아니 근데 장동혁 대표나 이준석 의원이나 지금 자기 생존이 제일 중요한 문제지. 내가 살아야 된다. 그렇죠. 지방선거에서 뭐 대승 이거는 일단 안중에 없어요. 네. 일단 내가 쫓겨나질 않고 내가 살아야 돼. 개혁신당도 독자적으로는 지방선거 치르기가 불가능해요. 그리고 뭐 그나마 몇 안 되던 사람들도 지금 화성시장 후보도 없어졌어요. 그나마 출마하겠다는 사람이 있었는데. 서철모? 아니 누구요? 구영모.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없어. 사람이 없다. 네,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못 치러 지방선거를. 국민의힘에 업혀가는 모양새라도 해야. 만들어야죠. 그러면 결국은 통합정당까지도? 그거는 정당 통합? 28년 총선 전에. 28년 총선 전에. 이번 지방선거까지는 합당은 아니고, 그렇지. 네, 선거연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후에 간다. 총선 전에 합당. 총선 전에 합당. 그렇게 갈 거다. 근데 그렇죠. 그 로드맵이 맞을 것 그러면 아마 이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광역단체 뭐 한 자리 정도를 뭐 좀 지분을 찾는다거나 아니면 뭐 기초단체 중에 좀 뭐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좀 영향력 할 수 있는데 한두 자리 정도를 아마 요구할 가능성이 있죠. 그냥 뭐 얼굴마다만 하진 않겠죠. 지분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죠. 네. 장동혁 대표가 새해에 MB를 예방하면서 외연 확장에 시도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정강 정책에서 기본소득이 있었잖아요. 옛날에 누구죠? 김종인 위원장 시대에. 그거 다 삭제를 해라. 그리고 보수 가치를 새롭게 정립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다는 건데요. MB를 만나면 외연이 확장될까요? 아니, 그거는 워낙 당 대표로서의 지위가 흔들리니까 필리버스터 한 거로 어느 정도 조금 덜 흔들리게 하고 국민의힘 당 대표로서 국힘 출신 전직 대통령을 예방하면서 당 대표로서의 위상을 더 굳혀가는 작업일 뿐이죠. 본인의 흔들리는 지위를 굳히기 위한 작업인 것이고 외연 확장이 이루어지는 것 같지는 않고. 근데 제가 보기엔 이 시대착오적이에요. 그래서 선거를 잘 치르기가 어려워. 왜냐하면 국힘 정강 정책에 들어있는 기본소득은 기존에 없다가도 지금은 넣어야 될 상황입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AI가 본격화됐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조만간에 피지컬 AI로 들어가는 순간에 일자리가 막 없어질 것 같은데. 대량 실업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근데 기본소득이라는 게 21세기에 처음 등장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과거에 고대 로마 시대에도 있던 거야. 로마 시대에 로마가 확장하면서 식민지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났잖아요. 그리고 대규모 노예가 유입돼요. 노예 이꼴 지금의 피지컬 AI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야. 네. 대규모 노예가 유입되면서 로마 시민들의 일자리가 없어져요. 이런 노예들이 다 해. 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고 먹고 살기가 어려워지면 불만이 생기잖아요. 그렇죠. 그걸 다독이기 위해서 로마 황제들이 지금 개념으로는 기본소득을 쫙 뿌리는 거예요. 먹고 살기는 해줄게 내가. 네. 그리고 일이 없으니까 먹긴 먹는데 시간이 남아. 네. 콜로세움에 그래서. 콜로세움 모르고 야 검투사 경기 봐. 이거 봐. 이거 그건 시간 아니다. 때워. 그건 안 돼. 아니 근데 그건 정권 유지 차원에서 했던 거죠. 일리는 있는 지적이에요. 네. 정권 유지 차원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지금 상황은 없던 기본소득도 집어넣어야 될 네, 상황인데 판인데. 있던 걸 지금 뺀다 그러니 정무 감각이 너무 없어, 없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언론이나 시민들이나 요구하는 게 이런 거잖아요. 윤석열하고 절연하고 계엄과 그다음에 내란에 대해서 사과하고 근데 그걸 그렇게 못 그거를 해야 되는 건데 사실 그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게 핵심이지 뭐 다른 거가 핵심이 아닌데 예. 이제 그게 하기 싫으니까 그러면 이제 자기 지지 기반이 이쪽에 있는데 네. 이 사람들이 또 뭐 배신자 이럴 것 같으니까 못 하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요. 진짜 뭐랄까 가도 뭐 잘못된 길로만 간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장동혁 대표가 지금 그러고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제가 보기에는 좀 건강하게 정치가 되려면 국민의힘도 좀 똑바로 가고, 그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도 제대로 정책을 해서 정책하고 서로 뭐 경쟁하는 이제 구도가 돼야 되는데 그게 아니니까 좀 아직까지는 구태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좀 걷어내는 작업을 22대 국회에서 그리고 또 국민주권 정부 시대에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은 지방선거 전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조국혁신당하고 합치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당연하죠. 조국 대표가 합칠 리가 없죠. 합해버리는 순간 원오브댐이 되잖아요. 네. 당연히 뭐. 그리고 호남에서는 경쟁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 예. 실제로 경쟁한 적도 있고 호남은 아마 기초단위 단체장 뜨겁게 선거라든지 붙겠죠. 시도인데 엄청나게 뜨겁게 붙을 것 같아요. 그게 또 민주당 입장에서는 네. 긴장감을 불어넣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어허. 잘하기 경쟁이니까. 그렇죠. 예전에는 호남에서는 민주당 공천 받으면 당선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국민의힘도 TK에서 항상 고립되는 게 네. 사실은 거기는 공천이 당선이니까 경쟁자가 없잖아요. 그러면 이 긴장을 안 하거든요. 네. 호남에서 경쟁하면 되는데 결국은 이제 조국 대표가 어디로 나가느냐. 이게 제가 보기에는 부산인지 뭐 어디든 본인도 나갈 생각이 있잖아요, 지금. 그렇죠. 어디든 뭐 출마한다는. 뭘로 나갈지 뭘로 나갈지 예. 모르겠는데 지방선거 나간다 그러면 이제 어디로 나가느냐. 예. 사실은 조국 혁신당에는 조국 대표만한 없잖아요. 예. 나머지 의원들은 다 뭐 그렇죠. 비례대표. 비례니까 어디 나갈 수가 사퇴하고 없어요. 나가야 되니까. 예. 그러니까 사실은 나갈 사람이 조국 대표 밖에 없다. 밖에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가? 더 있죠. 어. 있는데 이제 예. 되게 좀 알려진 상징적인 사람이. 예. 그러니까 이분이 어디로 염두에 두고 있는지 뭐 그게 중요하죠. 자, 지금부터 이제 돗자리 들어갑니다. 돗자리. 여의도 돗자리. 예. 자, 김용남 의원님 조국 대표 어디 출마할 거라고 예상하십니까? 나간다면 부산시장이죠. 나간다면 부산시장이다. 왜요? 서울시장도 있는데. 근데 예. 민주당하고 적어도 조국 대표가 나가는 지역은 선거 연대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겠죠. 각자 후보를 낼 수는 없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민주당이 그렇다고 서울시장을 양보할 수는 없잖아요. 그럼요. 서울시장 후보를 조국 대표로 단일화한다는 건 상상하기가 어렵고 그건 좀 어려운 얘기고 그리고 조국 대표 입장에서도 뭐 최종적인 고울이 단체장이나 국회의원 배지 다시 다는 거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다면 나중에 큰 선거를 위해서는 지금의 범여권 차원에서 취약 지역에 나가서 당선되면 정치적 입지가 한층 강화되고 높아질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영남권에서 본인이 연고가 있고 또 나갔을 때 당선 가능성이 높고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마땅한 후보가 없는 지역 이렇게 저렇게 따져봐도 부산만한 데가 없어요. 근데 저는 보궐선거의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말씀처럼 보궐선거. 조국 대표의 목표가 부산시장은 아니잖아요. 이분도 대권에 도전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럼 부산시장 할 거냐 국회의원 할 거냐 따져봤을 때 국회의원은 사실은 지역구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부산시장은 부산에 묶여있을 가능성이 많아요. 맞아요. 지금까지 부산시장이 대권 후보가 된 적도 거의 없어요. 경기도지사, 서울시장은 어느 정도 이제 뭐 경기도에 가까이 있고 서울에 가까이 있지 모르지만 여기도 가깝잖아요. 근데 부산에 365일 중에 한 360일은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가끔 서울 오겠지만 그러면 본인 목표가
뭐 대권에 있다 그러면 저는 보궐을 도전 가능성이 높다고 봐요. 부산시장은 안 나간다. 아니 근데 그 말씀도 맞긴 한데 네. 요번에 뽑히는 단체장은 공교롭게 다음 대선하고 그렇죠. 임기가 딱 맞아요. 맞아요. 딱 사퇴하고 나면 얼추 딱 맞는 데다가 항상 범여권 그러니까 민주당이나 이제 조국혁신당 쪽의 대선 승리 공식은 항상 그거였어요. DJ를 제외하고는 민주당의 영남 출신 후보 다 그랬잖아요. 노무현, 문재인, 그래, 이재명 다 그런 공식이었단 그렇죠.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볼 때도 부산시장 나가서 당선만 된다고 하면 열세 지역인 영남 지역에서 내가 적어도 여기서 영남 적어도 부산이나 PK 지역에서는 내가 표를 더 갖고 올 수 있다고 하면 어마어마한 장점이죠. 그러네요. 근데 진짜 지방선거가 되게 뜨거워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지금 충대시, 대충이라 그러면 큰일 납니다. 대전 충남 이제 통합 이슈가 있으면서 여기에 이제 어디입니까? 저 세종까지 엮어서 크게 판을 키운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지방선거에서 어떤 사람들이 어떻게 선거 결과를 갖고 오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 대선의 판에 상당히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58분이라서 끝으로 요것만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주하고 지난주 갤럽 조사가 쉬어요. 갤럽은 연말에는 쉽니다. 좋은 회사. 좋은 회사입니다. NBS 조사가 어제 발표가 됐었는데요. 국정운영평가, 대통령 긍정평가 59, 부정평가 32, 그리고 방향성에 대한 평가도 올바르냐 58, 잘못됐다 35, 정당 지지도 보면 여전히 국민의힘 많이 처집니다. 더불어민주당 41, 국민의힘 20, 조국혁신당 3, 개혁신당 4, 태도 유보 30% 이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2025년 평가 개인 차원에서 좋은 해였다 45, 좋지 않은 해였다 53, 국가사회 차원 좋은 해였다 42, 좋지 않은 해였다 전반적으로 좋지 않았다라는 게 높습니다. 56이고요. 그럼 2026년 내년은 어떻게 될 거냐. 개인 차원에서는 더 좋아질 거다 44, 올해와 비슷할 것 29, 더 나빠질 것 24, 국가사회 더 좋아질 것 41, 올해와 비슷할 것 30, 더 나빠질 것 26. 우선 해결 과제 뭐가 제일 중요합니까? 고용 창출 경제 회복 32, 권력기관 개혁 18%, 부동산 주거 안정 15, 경제 양극화 해소 14, 복지 증진 9. 뭐 이렇게 됐습니다. 국가기관별 신뢰 정부가 제일 높습니다. 54, 헌법재판소 52, 경찰 48, 지자체 42, 법원 40, 국회 31, 검찰이 꼴찌했어요. 29. 자, 큰 틀에서 내년에는 조금 더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제 항상 새해를 맞이하면서는 희망을 갖고 하는 것인데 네. 올해가 이제 좋았다 평가보다 나빴던 평가가 높잖아요. 그거는 아무래도 민생 경제 영향이 제일 큰 것 같아요. 네. 이제 바닥 경기가 차가운 건 사실이니까 그거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 그렇죠. 아랫목 말고 윗목까지 이제 뜨뜻하게 맞습니다. 하느냐가 예. 항상 보면 정부의 최대 고민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민생 경기하고 제일 밀접한 업종은 아무래도 건설 경기예요. 이게 이게 이제 새벽에 인력 일하시는 시장부터 분들. 시작해서 쫙 이어지는 그 체인이 있으니까. 근데 용인을 제외하면 전국의 건설 경기는 안 좋습니다. 네, 실제로. 실제로. 용인은 좋죠. 예. 건설뿐만 아니라 이제 소상공인도 되게 중요한데요. 소상공인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힘들어해요. 저도 이렇게 다녀보면. 그래서 사실은 이 내란 청산 뭐 이것도 있지만 먹고 사는 문제 해결해야 돼요. 경제 문제, 민생 문제 해결이 사실은 궁극적으로는 뭐 정부의 평가에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아마 내년에는 먹고 사는 문제, 일자리 문제, 경제 문제에 최대의 관심을 기울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돈 없다 하는데 백화점에 그냥 뭐 사람이 꽉꽉 있어요. 그래서 있는 사람들은 막 명품 막 사재끼는데 동네에 이렇게 가보면 맞아요. 식당들이 텅텅 비었어요. 연말인데도. 오히려 그렇죠. 1층 상가에 임대라고 붙여 있는 데 보는 데가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1층 상권에. 그런데 예. 옛날에 없었거든요. 1층 지나가다 보면 임대 써보는데 윤석열 정권에 많아졌어요, 그거. 그러니까 예. 그래서 어쨌든 먹고 그걸 사는 문제 해결해야 돼요. 맞습니다. 그 굉장히 좀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정청래 대표 새해 1호 법안은 2차 종합특검이고 통일교 특검도 동시에 추진하겠다. 오늘 중으로 통일교 특검 발의한다라는 입장 밝혔습니다. 김병기 대표와 관련해서는 어제 통화했고 김병기 대표가 전화했는데 당원과 국민께 송구하다는 취지의 말씀했고 며칠 후 본인의 입장을 정리해서 발표하겠다라고 전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뭐 추후에 관련된 내용 종합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에 또 중요한 게 개헌이 있잖아요. 11시 2분인데 3분만 더 해도 될까요? 네. 개헌을 하려면 국민투표법 손질을 해야 되는데 내년에 개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일정상 만만치 불가능할까요? 않죠. 그러니까 개헌을 한다고 하면은 국민투표를 사실은 6월 3일 지방선거 전국 단위로 치르고 또 하기는 가능할까요? 하려면 같이 해야 되는데 그러면 지금 사실 얼마 남았다고. 그러니까요. 5개월 남은 건데. 개헌은 스케줄상 글쎄요. 스케줄상 가능할까 잘 모르겠습니다. 이거 검찰의 영장 청구권 문제는 좀 해결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예. 이 개헌이 사실은 지방선거로 가면 쉽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개헌의 찬반이 마치 이제 현 정부에 대한 찬반처럼 가는 거를 야당이 근데 개헌을 또 민주당 혼자 할 수 없어요. 그렇죠. 혼자 할 수 없기 때문에 야당이 절대 반대할 거예요. 개헌은 하자 그러면 개헌 찬성 여론이 압도적으로 놓을 거거든요. 네. 영장 청구뿐만 아니라 뭐 너무 많죠. 총리 할 거 많은데 그럼 찬성 여론에 쭉 이제 휩쓸러 갈 가능성이 높아서 야당이 못 한다고 할 거예요. 저는 현실적으로는 개헌은 2028년 총선 치르면서 개헌 이슈를 주로 해서 총선을 치르고 그리고 29년도에 국민투표에 붙여서 개헌을 하고 네. 그렇게 되면 이제 권력 구조가 바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대통령 임기가 2030년에 맞습니다. 끝나니까 네. 2030년 이후부터 출범하는 새 정부의 권력 구조를 요번에 개헌을 통해서 바뀐 구조로 이어가는 게 그래도 현실적인 스케줄 아닐까 싶어요. 합리적인 스케줄이 될 수 있을 것 같다. 말씀 주셨습니다. 이게 실제로 우리 개헌을 보면 네. 권력자의 어떤 집권 연장이 아닌 경우에는 국민들의 어떤 폭발적인 민심 87년처럼 이렇게 올라오는 때 했었거든요. 네. 그럼 옛날에 이번에 뭐 비체혁명이다 이럴 때 막 이제 개헌 쪽으로 그 힘이 집중되면 모르겠는데 이게 정치 세력들 간에 합의 될 리가 없어요. 될 리가. 그러니까. 왜냐하면 서로 지금 말씀처럼 총선 때 해도 그때도 똑같을 거예요. 여야가 유불리 따지면서 하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네. 개헌하자는 쪽은 그러면 뭔가 꿍꿍이가 있을 거야. 저쪽에서는 또 뭐 우리한테 뭐 권력 뺏기는 거 아니야. 이 생각해서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결국엔 국민이 나서서 또 판정리를 해드려야 되는 정치권이 스스로 머리를 못 깎기 때문에 결국 국민이 정리해야 될 것 같네요. 그러니까 29년도면 그 다음해인 2030년에 이른바 정권을 어느 쪽이 가져갈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때는 할 수 있겠네요. 원래 그럴 때 해야 돼. 맞아요.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모를 때. 누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87년째. 왜냐하면 유리한 사람은 이 체제에서 그냥 되는 게 가고 좋거든요. 네. 근데 사실은 항상 그러면은 최고 지지율 나오거나 이쪽 사람들은 안 한단 말이에요. 이게 막 붙어 있고 막 서로 막 누가 될지 모르고 막 이럴 때나 그나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철학에서 나오는 이른바 무지의 장막이 쳐져 있을 때 빡 해버려야 알 수 된다. 없을 때 해야지. 알겠습니다. 알 수 없을 때 개헌을 추진하는 걸로 그렇게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제 5분 돼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정청래 대표가 본인도 김병기 원내대표도 고심이 클 것이다. 본인도 그러니까 이것은 정청래 대표죠. 매우 심각하게 이 사태를 지켜보고 있다. 당대표로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국민 여러분께 죄송하고 송구스럽고 사과드린다라는 입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자, 마지막까지 들어온 속보 챙겨드리면서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유자차 맛있죠? 아, 예, 맞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샷.